늦여름의 햇살이 거실 창가를 기울이며 들어왔다. 낡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빛바랜 노란빛이었다. 나는 그 빛 속에 앉아 있었다. 40년간 내 손으로 일궈온 사업을 정리한 지 이제 겨우 2달이 지났다. 내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붙지 않았다. 이제 나는 단순히 한 집안의 75세 노인, 아내의 남편, 딸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은퇴라는 단어는 내게 오랜 기다림 끝에 휴식처럼 다가왔다. 젊은 날부터 나는 늘 꿈꿔왔다. 훗날에는 아내와 손잡고 여유로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미뤄왔던 책도 읽고 친구들과 웃으며 담소도 나누리라. 그것이 나의 노후에 대한 기대였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달랐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사업 서류 상자가 쌓여 있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상자를 열었다 닫곤 했다. 내 손에 익은 도장, 오래된 계산기, 잉크 냄새가 밴 장부책. 그 모든 것이 내 지난 삶의 흔적이자 이제는 불필요한 짐이 되어 있었다. 아내는 그런 나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다. 여보, 또 그 상자 열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주방에서 들려왔다. 쨍그랑 설거지하는 그릇 소리와 함께 날아온 말은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그냥 정리 좀 하려고. 그러자 아내는 곧장 말을 이어갔다. 정리는 무슨 정리예요? 이제 다 끝난 일을 뭐하러 붙잡고 있어요. 그냥 치우기나 하세요. 나는 억울한 마음에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그러나 활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가 다시 나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나는 신문 너머로 얼굴을 들며 말했다. 오늘은 서랍 정리를 좀 하려고 해. 그러자 아내는 코웃음을 치듯 말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빈둥거릴 궁리만 하는구먼. 순간 내 가슴은 서늘해졌다. 그 말이 칼처럼 내 마음을 베어갔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은퇴한 지금은 그저 빈둥거리는 노인에 불과한 걸까? 나는 이제 나 자신이 어쩌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불안에 시달렸다. 아내의 눈빛은 더 이상 존중이 아니었다. 어쩌면 동정 혹은 무시가 뒤섞인 시선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래전 젊은 시절의 아내를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만 믿고 살게요. 그 약속이 이제는 어디로 흩어져 버린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한 채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과 함께라면 은퇴 후의 삶은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빛 속에서 나는 이제 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남편입니까? 아니면 단지 연금을 축내는 늙은 남자입니까?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허름한 가게 하나를 얻어 아내와 함께 첫날 매대를 꾸몄던 날. 아내는 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 가게 잘 되면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집도 사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꿈을 이루었다. 집도 장만했고 딸도 키웠다. 동생들이 힘들어할 때는 뒷돈을 챙겨 도와주기도 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의 아내는 그 모든 세월을 잊은 듯 내게 말한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는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성당에 갔다. 조용한 성당 안에는 촛불이 흔들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친 빛이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저에게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갈 힘을 주소서. 저의 아내가 다시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성당 지인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요즘 어떠세요?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허전할 뿐이죠.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은퇴가 가장 큰 전쟁입니다. 사업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지요. 집에 돌아와 거실 창가에 앉았다. 늦여름의 석양이 붉게 물들며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할까? 내 삶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 그리고 조용히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혔다. 나는 아직도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싶다. 하지만 그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내 마음 한켠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다. 어느 날이었다.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손끝이 떨렸다. 아내는 식탁에 국을 놓으며 말했다. 당신 왜 이렇게 밥을 흘려요? 나는 젓가락을 움켜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분명히 예전 같지 않았다. 며칠 뒤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다. 하얀 복도의 차가운 빛,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기침 소리. 나는 작은 종이 번호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기다렸다. 의사 앞에 앉았을 때 그는 내 MRI 사진을 천천히 넘겨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기억력 저하가 보입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내 귀를 파고드는 순간 세상이 뿌옇게 흔들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혹시 저도 제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리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내는 곁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니 더더욱 집안일도 못 맡기겠네. 당신은 성당이나 다니면서 기도나 하세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순간에도 아내의 말은 위로가 아닌 짐이었다. 나는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었다. 흰 벽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길이 마치 내 앞날 같았다. 희미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내 이름을 잊고 아내의 얼굴을 잊고 딸의 이름조차 가물거리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때도 나일 수 있을까? 내 발걸음은 무겁게 병원 문을 나섰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가 가끔 너를 못 알아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미워하지 말아라. 아빠의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만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의 웃음과 목소리를 끝까지 붙잡고 싶다. 부디 그때가 오기 전 아빠를 조금 더 안아주길 바란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신문을 넘기며 무심히 말했다. 당신 이제는 취미도 접으세요. 괜히 돈만 쓰고 기억도 못하면서 뭐래요. 나는 억눌린 듯 대답했다. 내가 기타도 치고 싶고 서예도 하고 싶어. 그러자 아내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당신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연금이나 아껴요. 그게 다 우리 생활비예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꺼져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성당으로 향했다. 차가운 성당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내 안에서 울음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꾹 눌렀다. 주님, 저는 이제 기억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날들이 흩어질지도 모른다 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저를 더 이상 위로하지 않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잃어도 제 존엄은 잃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후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사업에 몰두하던 시절 밤새 장부를 보며 아내가 끓여준 라면을 먹던 기억. 그때 아내는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힘들어도 나는 당신 믿어요.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다. 그러나 지금의 아내는 내 병을 걱정하기보다 내 무능을 탓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도 저 눈처럼 사라지는 걸까? 조용히 소리 없이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아내는 부엌에서 TV 드라마를 보며 크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게는 점점 멀어지는 세상처럼 들렸다. 나는 또다시 일기장을 펴고 썼다. 기억을 잃어가는 나에게, 너는 아직 살아있다. 너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지만 글씨를 쓸 수 있다. 너의 귀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너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비록 아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너는 너의 길을 찾아야 한다. 밤이 깊어졌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얀 눈 위에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기억이 사라져도 내 영혼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뜨겁게 흘렀다.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오던 어느 날이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겨울 같았다. 은퇴 후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아침에 성당에 가려고 집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손에 10,000원짜리 2장을 던지듯 건넸다. 이걸로 점심이나 사 먹고 들어와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지갑에 넣지도 못한 채 손바닥에 얹힌 지폐를 한참 바라봤다. 아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TV 리모컨을 눌렀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내가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입니까? 아내는 짧게 대꾸했다. 당신은 이제 수입도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관리해야지.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베어갔다. 나는 집 밖으로 나와 천천히 걸었다. 손에 쥔 지폐 2장이 마치 내 인생의 무게 같았다. 가볍고 초라하고 남의 손에 흔들리는 것. 나는 한때 12남매의 장남이었다. 동생들이 힘들 때는 뒷돈을 챙겨주며 그들을 살피던 사람이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댈 필요 없는 기둥 같은 존재였다. 그런 내가 이제 아내에게 하루 점심값을 받아 쓰는 신세가 되다니.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딸과 사위,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내 마음속은 허기뿐이었다. 대화가 오가던 중 아내가 갑자기 내 이야기를 꺼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는 일도 없이 연금만 축내고 있어요. 나 혼자 벌면 벌었지. 이 사람은 쓸 데가 없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딸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그러나 아내는 멈추지 않았다. 사실이잖아.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다며 핑계만 대고. 내 얼굴은 달아올랐다. 사위의 눈빛이 나를 향했지만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40년간 사업을 일군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사장님이라 불렀고 직원들이 내 결정을 따랐다. 그런 내가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 연금만 축내는 노인으로 불리고 있다. 내 자존심은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걸까? 나는 문득 젊은 날을 떠올렸다. 어려웠던 시절 동생들에게 쌀 한 포대씩 나눠주며 말했던 기억. 형이 있으니 걱정 말아라. 힘들면 나한테 와라. 그때 동생들의 눈에는 존경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 눈빛 하나로도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2 동생은 아직 장가도 못 가고 나이 50이 훌쩍 넘도록 혼자 살고 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줬을 텐데 지금은 그럴 힘조차 없다. 나는 그날 밤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존엄을 잃어버린 나에게. 너는 아직 사람들 앞에 서면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동생들에게 보여줬던 그 기계는 어디로 갔는가? 왜 이제는 아내의 눈치 속에서 움츠리고 있는가? 자존심은 빵 한 조각보다 값싼 것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너 자신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는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어느 날 신부님이 설교 중에 말했다. 인간의 존엄은 그가 가진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깊게 꽂혔다. 나는 내 자존심이 아내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존엄은 내가 지켜야 할 몫이라는 것도 알았다. 우연히 길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형님,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집에만 있으니 그런가 봐.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형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분이에요. 자존심 꺾이지 말아요. 나도 퇴직하고 나서 많이 무너졌지만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의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어깨가 축 처지고 눈빛이 흐려진 한 노인이 있었다. 나는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여전히 나다. 연금을 받는 노인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온 인간이다. 자존심이 무너져도 나는 아직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를 버리지 말자. 내 존엄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 여름의 더위가 집 안 구석구석을 파고들던 어느 날이었다. 선풍기는 지친 듯 덜컹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는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옷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고 화장품 파우치와 카메라가 캐리어 위에 놓여 있었다.
아내는 바쁘게 움직이며 전화를 받았다. 응, 그래. 내일 공항에서 보자. 같이 사진도 많이 찍자고.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본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마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듯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왜 거길 가요? 당신은 성당이나 다녀와요. 나랑 어울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이제 아내의 여행에서조차 제외되는 사람이구나. 부부라면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한데 나는 이제 짐이 된 걸까? 나는 왜 여전히 이 집 안에서 존중받지 못한 채 머물러야 하는 걸까? 아내가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치자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혼을 해야겠다.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최소한 내 존엄만큼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몰려왔다. 혼자서 살 자신이 없었다. 75세의 몸으로 원룸에 홀로 살며 끼니를 챙기고 병원에 스스로 다니며 기억을 붙잡아야 한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편지를 썼다. 아내에게. 당신과 나는 40년 넘는 세월을 함께 걸어왔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서로 곁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당신의 곁에서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 당신이 없는 동안 나는 이 집을 떠날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두렵다. 혼자 남은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당신 없는 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 편지는 결국 종이에 쓰이지도 못한 채 내 가슴 속에서만 맴돌았다. 며칠 뒤 아내가 여행을 떠난 사이 나는 성당을 찾았다. 신부님께 조심스레 물었다. 신부님, 이혼을 생각해도 될까요? 신부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부부는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맺어진 인연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서로를 파괴한다면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살 자신이 없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기억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존엄을 잃은 채 사는 삶입니까? 나는 며칠 동안 그 질문만을 붙잡고 살았다. 외로움은 두려웠다. 하지만 존엄을 잃은 삶은 더 두려웠다. 나는 더 이상 모욕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혼 후의 삶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나는 어디서 밥을 먹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잠들 수 있을까? 기억을 잃어가는 내가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용기를 내어 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다. 아빠, 이혼을 할까 생각 중이야. 딸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랑 평생 같이 살아야죠.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는 이제 나를 남편으로 보지 않아. 그냥 짐으로만 여겨.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러자 딸은 단호히 말했다. 그래도 아빠는 엄마랑 있어야 해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내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내 편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나는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내 곁으로 다가오던 순간, 그때 그녀는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내 손을 꼭 잡았다.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겠어요. 그 약속이 이제는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았다. 아내가 없는 집은 고요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꺼진 골목은 적막했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을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홀로 두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내 삶을 지켜야 할까?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익숙함이었을까?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창밖 어둠 속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다시 두드렸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자 바람은 조금 선선해지고 하늘은 한층 더 높아 보였다. 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당에서 오랜 지인인 김 선생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내 또래였지만 표정이 밝았다. 고개를 숙여 기도를 마친 후 내 옆자리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박 형님, 요즘 어때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야. 그러자 김 선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 집에 있으면 무시만 당하고 자존심은 갈갈이 찢기고 그래서 결국 이혼했지. 나는 순간 놀라 그를 바라봤다. 이혼하고 나서 괜찮았어? 그는 오히려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다 못해. 오히려 자유로워졌어.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 아르바이트로 경비도 서고 틈틈이 기타도 치고 서예도 하면서 지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다시 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내 인생 같더라고. 그의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 파문처럼 번졌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혼자가 되면 외로움이 나를 덮치겠지.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자유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김 선생의 환한 얼굴과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일기장을 꺼내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존중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이다. 내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해 써라. 기타줄을 튕기고 붓으로 종이에 마음을 새기고 스스로 밥을 지어 먹더라도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존엄이 될 것이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작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초소 안에서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는 내 모습.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혼자 미소 짓는 나. 낮에는 기타를 꺼내어 오래된 손가락으로 천천히 줄을 튕기는 모습. 서툴지만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울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먹물이 묻은 붓과 한 장의 화선지가 놓여 있었다. 자유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가며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혹시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상상했다. 아빠가 이제 혼자 살기로 했단다. 엄마 곁에선 존중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구나. 하지만 곧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분명 이렇게 말하겠지. 아빠 왜 그러세요? 그냥 참고 사세요. 외롭고 힘들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도 나는 마음 한쪽에서 속삭였다. 딸아, 아빠가 무너진 모습으로 사는 게 더 슬프지 않겠니? 며칠 후 성당 뒤편 마당에서 김 선생과 다른 지인 몇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다들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은 말했다. 혼자 살면 불편한 게 많아. 반찬도 직접 해 먹어야 하고 빨래도 내가 해야 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또 즐겁더라고. 서툴지만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아. 난 처음에 컵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된장찌개도 끓여. 혼자 밥상 차려놓고 앉아있으면 그래도 내 삶이구나 싶지. 그들의 눈빛은 밝고 표정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다. 나는 묘한 부러움을 느꼈다. 나도 가능할까? 나는 지금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만 어쩌면 그 두려움 너머에 자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외로움을 감수한다면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다시 펜을 들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썼다. 만약 내가 지금 결심을 내려 혼자가 되었다면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라. 비록 끼니가 서툴고 아프면 혼자 견뎌야 하고 기억이 희미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음은 더 이상 구박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존심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너의 마지막 삶은 충분히 빛날 것이다.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나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와 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삶은 아직 내 손에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외로움일까, 존엄일까? 어쩌면 그 둘은 동시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나는 간절히 바랐다. 늦가을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은 조금 차분해졌다. 나는 여전히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오후의 햇살이 천천히 기울며 방안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낡은 일기장을 펼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펜끝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조차 내게는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이제 마지막 선택 앞에 서 있다. 이혼을 통해 자유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아내와의 인연을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인가. 이혼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구박받지 않을 것이다. 아내의 눈빛 속에서 초라한 자신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비록 작은 방 하나일지라도 그곳은 나의 공간이 될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기타를 치고 서예를 배우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마음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가난해도 나는 자유로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나를 붙잡았다.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내가 홀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밤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아내의 구박 속에서도 최소한 밥은 나오고 집은 있었다. 그 익숙함조차 버리고 나면 나는 얼마나 더 외로울까? 죽는 날까지 혼자 병원에 드나들며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일기장에 2장의 편지를 나란히 썼다. 편지 이혼을 선택한 나에게. 너는 이제 자유롭다. 비록 작은 월세방이지만 그곳은 내 공간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외로움은 내 곁에 있지만 그것은 내 존엄을 지켜주는 값이다. 기억이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길 바란다. 편지 이혼을 하지 않은 나에게. 너는 여전히 아내의 구박을 견디며 살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굶지는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외로움은 피했지만 존엄은 여전히 무너져 있다. 너는 편안함을 선택했지만 그 대가로 마음의 자유를 잃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너 스스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딸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얘야, 아빠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이혼을 할까, 그냥 살까? 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빠,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랑 평생 같이 사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아빠가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견디며 사는 게 과연 옳을까?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는 그냥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되든 같이 사시든. 그 말은 내 마음을 울렸다. 비록 여전히 딸은 엄마 편에 가까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행복을 걱정해주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성당에 갔다. 조용한 성당 안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내 마음을 비췄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주님, 저는 여전히 선택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유와 존엄을 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익숙함과 두려움 없는 삶을 택해야 할까요? 저에게 마지막 길을 밝히는 용기를 주소서. 성당을 나오며 나는 깨달았다. 정답은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이혼을 택할 것이고 누군가는 끝까지 참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그 경계에 서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남겼다. 나는 여전히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존엄을 택해야 할까? 익숙함을 택해야 할까? 외로움을 감수하고 자유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구박 속에서도 함께 남을 것인가? 내 선택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창밖의 석양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내 마음도 그 석양처럼 아직은 미완의 빛 속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